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유지, 보존, 이제는 보존 이야기까지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같이 처리하자고 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을 느낄 그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가 어느 정도로 치졸한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이와 같이 국민의 돈을 더 받아서 쓰기 위해서 의회, 우리와는 다르게 주로 그 유럽의 역사가 깊은 국가는 국회가 아니라 의회가 있죠. 그 의회하고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끌어다 쓰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집행부, 그 집행기관은 대체로 단명했죠. 이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특검입니다. 드루킹 사건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사건으로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예에서 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단지 댓글 조작이 아니라 매크로라든지 킹크랩 이런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일종의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대단히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댓글을 조작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 기업의 그 영업활동, 그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그것을 국회에서 다룰 일도 아니고, 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동요하면서 지켜볼 그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 기사가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하는 그런 순위 놀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정보가 주가 되는 21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세기라고도 부르는 21세기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신분이 형성된다고 할 정도로 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국민의 직접 의사를 묻는, 그러니까 대표성을, 국민의 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좀 더 평이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조작이라는 그 말 자체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 댓글 조작이 아니라 이것을 정보 왜곡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민은
아무리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해 있어도 정보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국민에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의 농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왜곡을 시킨다면 국민은 과거 민주주의가 아니던 시대, 문자를 몰라서 지배받던 시대, 그때하고 동일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 왜곡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이 모두 망가지는 그런 일입니다. 특정 선거에서 차라리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 부분만 왜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그 폐해가 엄청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그 영업 방해냐 이런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렇게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느 특정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선거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정파라든지 또 당선, 낙선 이런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어쩌면은 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그룹에 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만큼은 정의감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제대로 이것이 조사되고 제대로 밝혀지도록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탄탄한 그런 바탕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철수 씨가, 정치인 안철수 씨가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해를 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이번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얼마나 넓은 범위에 따지자면 일종의 그 감염을 시켰는가, 얼마나 국민들의 그 정보를 왜곡시켰고 그것이 문자화돼서 어떤 기록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어떤 토대라든지 하는 그런 데에 왜곡된 정보가 들어가서 기반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1년이고 2년이고 쌓아져 왔는가, 이것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검에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밝혀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마침 청와대도 이러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일보 2018년 5월 15일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내고 보이는 것은 다 국민에게 공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적폐는 낱개의 그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것은 정신을 훼손하고 뼈대를 상처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불과 몇 해 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로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 특검이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현재 재판 중에 있기도 하지만 그저 몇몇 국민들, 많이 잡아봤자 몇십 명 국민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더라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또 공무원 몇 사람, 그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검을 설치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고 어떻든 그 사건이 특검으로 인해서 덮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 나왔고 어느 정도 또 불만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지 말기로 합시다. 드루킹 사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정부화되어 있다 하는 데에서 또 그 위험성이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부는 과거에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찾아가서 최소한 국민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면해서 일을 처리하든지 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보가 국가기관에 날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전자정부화 되어 있고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안에서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그 전자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채집하는 그러한 그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법률에 어긋나고 또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 그것이 바로 그런 방식이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운영 방식으로 그대로 가동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것이 이제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 집행정부의 운영 자체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특정 선거의 결과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주로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평시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이 행정작용 거기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상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각종 선거에서 정보가 왜곡되다 보니까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래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날치기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보 왜곡을 하는 이 수법, 이것을 기술, 노하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이 마치 용병처럼 팔려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기관 자체가 부정과 결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이렇게 어쩌면은 2016년의 그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중대한 그런 특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납득했을 겁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은 바로 대한민국의 그 뼈대, 그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법치 자체를 흔들어 놓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의 어떤 개별 사건인데 수사기관이라든지 또 집행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하는 특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헌법 수호의 방법으로 하는 특별한 민주주의 침해 사건을 다루는 그런 특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론에 간단하게 보도된 내용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에는 적어도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률안의 명칭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특검하고 비슷한 그 형식으로 짜여진 그런 법률안 명칭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을 설치하는 법률, 그것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어서 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데에는 김경수 후보, 지방선거 후보가 관련이 된 것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는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일찍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 보궐선거 이전부터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그 닉네임이 따라붙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서 다루다 보면 거기에서 좀 정부라든지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특검이 조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쪽 또 여당 쪽 이쪽에서 이 특검을 축소하려고 움직일 것이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할 것인가? 그와 같은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느끼는 그룹들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한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번에는 2016년 그 특검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던 그 특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당히 배려해 주는 것이고, 또 국민이 보기에도 공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를 나눌 때 한 사람이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다 했을 때 양측에서 공정함에 대한 시비가 가장 작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2016년 그 국정농단 특검 그것을 그 원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채워나가면 될 것이다.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특검 법안의 문제가 우선 제목에서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라고 하는 국가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조직인 것이죠. 그것은 2016년 특검법에도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줄임말이다 보니까 이것이 검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저 특별검사라는 이름이 붙은 그 법률에서 정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직은 존재한다.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고 또 언제 폐지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어차피 법적인 존재이기는 한데 이렇게 법률로 생겨난 조직입니다.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이것은 평시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할 때 비상조직, 비상시에 생기는 비상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임명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이 특검법의 첫머리에는 임명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법률 명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박근혜 정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시작을 해야 옳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정부에서 그 특검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언론에서 보도한 그것이 그 법률 명칭으로 굳어진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문재인 정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명권자가 앞에 표시되지 않은 특검법 법률은 그 형식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시법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지 못한다면 그 법률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특검 후보 추천의 문제입니다. 이번 보도에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고 또 여러 정당이 다 참가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린 것인지 짧은 시간 동안 합의를 하면서 제대로 야당들이 지금 워낙 여당의 힘이 강하니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특검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특검 후보 추천을 원내 교섭단체로 한정을 합니다. 모든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중에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두 곳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 회의록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박범계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덮어놓은 것, 숨긴 것, 은폐된 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다. 바로 이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 기준, 그 명분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타당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숨기고 은폐된 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을 누가 해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유지가 됐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진 정당이 바로 이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다. 다시 말해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측이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당시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당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이 우상호, 노회찬, 백혜련, 이용주 의원 그들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타당한 설득이니까. 그래서 현재 원내 교섭단체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바로 이와 같은 수사 대상이 되는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지닌 정당이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중에 바로 그러한 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이고 박범계 법사위원장이 그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주장했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사 대상이 되는 권력과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제외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서 지난 2016년의 특검법과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역시 형식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지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그런 아주 매서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더구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존립에 관계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의 추천 이것은 혹시 이 사건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접어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특검 후보의 추천부터 모든 것이
성실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이번 이 특검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특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부정적인 기억 때문인데 소위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특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박영수 특검. 그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은 지금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단지 그가 특검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토사구팽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16년 특검 박영수 씨가 될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 폐지된 이후 이 특검은 한시적 조직이니까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지요. 그렇게 폐지된 이후 그는 원래 자신의 그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18년에도 여전히 이 특검 사건에 붙잡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변호사업으로 그는 고소득할 기회를 잃은 것이고 현재 그는 단지 특검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특검 사건으로 해서 계속 경무에 시달리고 있죠. 박영수 특검은 세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권력에 충성을 새로운 권력이 될 것이다 하는 그쪽에 충성을 하고 나면 영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는 바로 공수처로 영전할 것을 꿈꾸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현재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안이 나왔을 때 근본적으로 검사 경력자, 경력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헌도 성공하지 못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행정부가 없는 헌법 개정안을 줄속으로 내놓았는데 결국 그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흉내만 내서 겉만 그럴싸하게 해서 내놓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지금도 떼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간 뒤에도 원망을 하고 그런데 그 자동차는 설령 인정을 해줬어도 엔진이 없어서 어차피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공수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를 삶아먹은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러나 토사구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더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러니까 좋을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토사구팽의 일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있습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이 폐지된 이후에 자리를 하나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2018년까지 이 특검 사건에 매달려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내사까지 당했죠.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출세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토사구팽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굵직한 사람들만 그런가 하면은 특검의 손발이 되었던 사람들 혹은 조력자들, 그들도 역시 토사구팽의 대상인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청와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특검이라는 그 한시적인 조직이 가동이 되면서 그 손에 대통령이 날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날아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특검은 무는 애들이구나. 그러니 무섭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특검의 토사구팽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권력기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청산을 시작을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은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까 앞에 있던 무는 애들은 무섭다고 인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세력들,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특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검찰, 경찰, 국정원. 들여다보니까 이들도 무는 애들이더라. 그러니까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무는 자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머리가 좋다. 아주 똑똑하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 머리가 나쁜 권력자는 머리 좋은 부하를 보면 불안해합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다 처분하라. 이들 다 없애버려라. 그것이 결국은 이 국가권력기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대략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대략 이렇습니다. 국정원을 우선 무용지물로 만든다. 물론 부피도 줄입니다. 대폭 줄이고 검찰은 80% 이상 줄인다. 그리고 경찰도 80% 이상 줄인다. 이것이 다 처분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던 그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은 거의 다가 국가경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공무원제도의 직업공무원으로서 보장을 받는 그런 국가경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 보내는 것이죠. 말은 그냥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 직원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 경찰, 국정원만 이렇게 처분하고 해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은 그저 밥값 버는 자리다. 노동자의 일자리다. 그래서 계속 늘리겠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공무원을 늘리는가? 공무원은 계층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로 갈수록 의사결정권이 커집니다. 그것을 재량권이라고 하지요. 이 재량권이 바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이 공무원의 권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권을 박탈해서 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위원회를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북한에 있는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하는 행정 업무 중에는 징계와 같은 이런 것은 준사법작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 속에. 그런데 이것도 위원회가 판결하게 합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찾으면 인민재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적폐청산, 그것은 토사구팽의 그 확장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공무원,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결국 당한다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각계 그 다양한 공무원 계층, 여기에는 사법정보, 법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능하고 똑똑한 공무원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민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이 드루킹 특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6년의 특검을 보면은 열심히 해도 죽고 그렇지 않아도 죽는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부해서 죽은 것이고 비굴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드루킹 특검을 맡게 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든 헌법과 법률을 따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실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5천만 국민이 사는 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우리 국민은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묻곤 하는데 할 수 없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왜 탄핵하지 않느냐 하고 또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탄핵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게 기대해 보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선 사람이 추미애 대표였기 때문이죠. 그는 법관 출신 정치인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정신을 놓은 듯한, 그리고 품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이 헌법을 준수하는 정의감이 아직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또 옳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려보기로 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